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단 하나의 자산을 찾아갑니다. 전쟁이 터지고 은행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것을 쫓아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을 세우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2022년 미국이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휩싸였을 때 단 6개월 만에 155억 달러가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욱 빛나는 자산. 바로 금입니다. 지금부터 금이 어떻게 혼돈의 시대마다 인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왔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의 희소성은 태초부터 결정된 운명이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생긴 금의 양은 정해져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연금술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모든 금을 모은다 해도 올림픽 수영장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절대적 한계가 금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835년 골드러시 시절을 떠올려 보시죠. 당시 금일 온스 가격이 고작 18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87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같은 양의 금이 거의 105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죠. 최근 50년만 살펴봐도 연평균 8.5%씩 상승했고 총 수익률은 무려 4,300%를 넘어섰습니다. 은행 예금으로 이런 성과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채권 투자로도 마찬가지죠. 물론 주식시장도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익을 줬지만 금은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금이 공장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도 아니고 이자나 배당을 만들어내는 자산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리적 보관을 위해서는 금고 임대료를 내야 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도난 위험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경제학 원리만 놓고 보면 이런 자산은 투자자들이 기피해야 맞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금을 지금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1971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에 숨어 있어요. 이날은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이 근본 위제를 완전히 포기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닉슨 대통령이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던 날이죠. 1940년대부터 1970년까지 금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이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나 금으로 바꿔줬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의 토대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 모순이 생겼다는 점이죠. 베트남 전쟁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내수 경제도 살려야 했는데 금 보유량은 유한했던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미국의 금고가 텅 빌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내린 결단은 명쾌했어요. 근본 위제라는 시스템 자체를 폐기해버린 것이죠.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 이후 달러는 자유롭게 변동하는 통화가 됐고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금의 공급량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죠. 바로 이것이 금이 지난 반세기 동안 4,30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핵심 이유입니다. 화폐 공급은 무한대로 늘어나는데 금은 그렇지 못하니 화폐로 측정한 금의 값어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금이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22년 초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정점을 찍었을 때 자금이 대량으로 금 시장에 유입됐어요. 단 6개월 동안 155억 명가 금 관련 ETF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가가 치솟으면 금을 사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가 상승기에는 실물 자산인 금도 함께 가치가 올라간다는 논리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분석해보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이 드러나요. 물가 상승률이 10% 아래일 때는 금 가격이 상당히 일관된 방식으로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연간 인플레이션이 24센스 범위일 때 금 가격도 비슷한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금이 물가 방어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요. 문제는 물가 상승이 통제 불능 상태로 진입할 때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2022년 이전 미국에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건 단 2번뿐이었어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이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암울한 시기였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물가만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업률도 치솟고 성장률은 거의 제로인데 물가만 무섭게 올랐던 시절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률이 12.8%를 돌파하는 순간 투자 심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화 가치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죠. 돈 자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퍼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금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다급하게 금을 사들였고 금 가격은 더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결국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 도구라기보다 시스템 전체 붕괴에 대한 최후의 보험이었던 셈이죠. 이제 주식시장 폭락과 금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P500 지수가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적으로는 20% 하락이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국면을 의미하죠. 1970년대 이후 이런 약세장이 총 9차례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추락하는 와중에 금 가격은 평균 8.3%씩 올랐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사례는 1970년대였어요. 금이 무려 192%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주식은 반토막 나고 채권도 마이너스 수익인데 금만 홀로 112% 폭등했던 것이죠. 투자자들이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저성장과 에너지 가격 폭발이 동시에 터지면서 사람들은 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60달러 근처까지 치솟갔어요. 금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고 웃돈을 얹어서라도 금괴를 사려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는 상황이 180도 달랐어요. 세계는 여전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정부의 대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등장해서 초강력 긴축을 단행했어요. 기준금리를 19.5% 근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19.5%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연쇄 파산이 일어났어요. 정부는 시장의 자율 조정을 믿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채권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금은 상대적으로 빛을 잃었죠. 금값은 온스당 860달러에서 290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1970년대에 금으로 큰 이익을 본 투자자들은 1980년대에 그 수익을 거의 다 토해냈어요. 이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후 발생한 모든 약세장에서는 미국이 적극적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도, 2008년 금융 대재앙 때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정부는 금리를 대폭 내리고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었어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낮은 금리 환경이 투자자들을 채권에서 금으로 이동시켰고 엄청난 경기 부양으로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면서 공급이 제한된 금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최근 6번의 약세장 중 5번에서 플러스 수익을 냈어요. 유일하게 손실을 본 게 1980년대였고 그것도 정부가 부양이 아닌 긴축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금값은 온스당 670달러에서 19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3배가 오른 것이죠. 주식도 결국 회복했지만 금이 먼저 반등했고 더 안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금 수요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봅시다.
인류는 수천 년간 금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도 금이 가득 차 있었고 로마 제국 황제들도 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어요.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산화도 부식도 되지 않고 영원히 광택을 유지하죠. 장신구 산업이 전 세계 금 수요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의미죠. 인도와 중국에서는 결혼식에 금 목걸이와 반지를 주고받는 게 오랜 전통이에요. 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부와 지위의 상징이며 집안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보유한 금의 총량이 22,000톤이 넘는다고 해요. 이는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한 양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020년 팬데믹 봉쇄 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보석상을 방문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도 미뤄지고 축제도 취소됐죠. 그 결과 금 수요가 43%나 급감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금관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고 금 가격도 한동안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이를 상쇄했고 오히려 금값은 팬데믹 동안 상승했어요. 그런데 2021년이 되자 인도와 중국에서 갑자기 금 장신구 구매 열풍이 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금을 번영과 사회적 지위의 표시로 여기니까요. 그리고 미뤄뒀던 행사와 결혼식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터뜨렸어요. 금 장신구 수요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75%나 증가했습니다. 금 장신구 수요는 사실 장기적으로 꽤 안정적이에요. 문화적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인도 사람들은 앞으로도 혼인 때 금을 살 것이고 중국 사람들도 명절에 금을 선물할 겁니다. 문제는 투자 수요죠. 금괴와 ETF 같은 투자 상품이 글로벌 금 수요의 2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입니다. ETF는 운용사가 투자자 대신 실제 금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구조예요. 당신이 금 ETF를 사면 펀드가 진짜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둡니다. 투자자에게는 편리하죠. 실물을 직접 보관할 필요 없고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ETF가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 ETF로 매달 108톤이 매수되거나 매도되면 금값이 3.3%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108톤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57억 달러 정도의 가치입니다. ETF의 자금 흐름과 금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거의 싱크로율을 보여요. 금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ETF 동향을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변수를 말씀드릴게요. 연방준비제도 위원 12명입니다. FOMC 위원들 말이죠. 이름은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 외에는 대부분 무명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합니다. 금리를 조절하고 채권을 사고 팔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가 뭐냐면 국채에서 얻는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에요. 쉽게 말해 채권 수익을 받아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남는 이익은 그보다 적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4%인데 인플레이션이 3.2%라면 실질금리는 2.2%입니다. 이 실질금리와 금 가격의 관계가 정말 놀랍습니다. 실질금리 차트를 상하로 뒤집으면 금 가격 차트와 거의 일치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5 정도 되는데 이건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죠. 실질금리가 오른다는 건 연준이 경제를 조이면서 물가를 억제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기준금리를 높이고 시중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확정 수익 자산이 매력적이 됩니다. 안전하게 5.4%나 6.3%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금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죠. 이자도 안 주는 금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높은 이자율은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강달러는 금값에 부정적이에요. 반대로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의 기대 수익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채권이 덜 매력적이 됩니다. 금리가 1.9%인데 인플레이션이 3.3%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4%예요. 돈을 채권에 넣어두면 오히려 구매력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럴 때 금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금값은 거의 언제나 상승해요. 실질금리는 금 가격을 예측하는 탁월한 지표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실질금리 추이를 늘 모니터링하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극도로 긴장한 상황이라면, 즉 시장이 패닉에 휩싸였다면 높은 실질금리조차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실질금리는 높았지만 금값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금융체계 자체의 붕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이고 반짝이는 금속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것이죠. 극단적 공포 상황에서는 모든 이론이 무의미해집니다. 금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달러 공급량이에요. 1971년 금본위제 폐지 이후 달러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졌고 한정된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자산 규모를 보면 지난 20년간 13배 이상 커졌어요. 이 모든 자금이 어딘가로는 가야 하는데 그중 일부가 금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특히 13% 이상으로 치솟아서 시스템 붕괴 공포가 생기면 금은 폭발합니다. 1970년대가 그랬고 2022년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어요. 인플레이션이 통제 범위 내일 때는 금이 완만하게 오르지만 통제 불능이 되면 금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약세장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때 금은 거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죠. 최근 6번의 약세장 중 5번에서 금이 수익을 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식이 23%, 37% 떨어질 때 금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이것이 바로 금이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번째는 ETF 자금 흐름이에요. 매월 108톤의 금 ETF 거래가 금값을 3.3%씩 움직입니다. ETF 보유량 데이터는 공개되니까 누구나 확인 가능해요. 세계 최대 규모 금 ETF인 GLD의 보유량 변화를 추적하면 금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유입되면 세, 유출되면 약세죠. 다섯 번째는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와 금값은 거의 완벽한 역관계를 보여요. 10년 만기 국채의 실질금리를 추적하면 금이 어디로 향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압력을 받고 내려가면 금은 상승해요. 이건 거의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불안할 때는 모든 이론이 깨지고 금이 최종 보루가 됩니다. 빅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시장 공포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공포지수라고도 하죠. 빅스가 급등할 때 금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포가 금을 부른다는 말이 정확해요.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 주식시장의 폭락,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터졌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지정학적 위험도 폭발했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금이었습니다. 6개월간 155억 달러가 금 ETF로 쏟아졌고 금값은 온스당 2,090달러를 돌파했어요.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쌓아두는지 이해되시나요?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지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산이에요. 달러가 추락해도 주식이 폭락해도 채권이 휴지 조각이 돼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수천 년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수년간 금 보유량을 급속히 늘렸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의 신뢰를 높이려는 전략이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금으로 192%의 수익을 거뒀어요. 2008년 금융대재앙 때도 금은 투자자들을 보호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AIG가 정부 구제를 받을 때 금은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혼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에 모든 자산이 동반 폭락했지만 금은 가장 빠르게 회복했고 그해 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금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각국 정부는 계속해서 통화를 찍어내고 있어요. 미국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 지급만 연간 1조 2천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지정학적 위험은 곳곳에서 터져나와요.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중동의 불안정, 대만 해협의 긴장 등 화약고가 질비합니다. 달러 지배력에 도전하는 움직임도 있고
물가 급등 우려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투자자로서 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전장치예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보험료가 아깝지만 사고가 터지면 생명줄이 되는 것이죠. 금도 똑같아요. 시장이 순항할 때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연 11%씩 오를 때 금은 3.3%밖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질 때 금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포트폴리오의 5%에서 13% 정도를 금에 배분하라고 권장해요.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 투자자는 항상 포트폴리오의 8%를 금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으면 기회비용이 크고 너무 적으면 보험 효과가 미미해져요. 균형이 핵심인 것이죠. 1억 원을 투자한다면 53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를 금에 할당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금 투자 방법도 다양합니다. 실물금을 사서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금 ETF를 매수할 수도 있고, 금광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요즘은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앱으로 금을 거래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명확해요. 실물금은 가장 안전합니다. 진짜 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니까 해킹 위험도 없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도 없어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전자 시스템이 먹통이 돼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하지만 보관 비용이 발생하죠. 은행 금고를 빌리든 집에 금고를 사든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험도 들어야 하고요. 게다가 유동성이 떨어져요. ETF는 편리하고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연 0.4%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극단적 위기에서는 실물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ETF는 결국 금융체계 안에 있는 상품이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ETF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광 주식은 금 가격 상승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립니다. 금값이 10% 오르면 금광 기업 주식은 24%, 35% 오를 수 있어요.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업 고유의 리스크가 추가됩니다. 경영 실패, 광산 사고, 환경 규제, 노동 분쟁 등 금 가격과 무관한 변수들이 많아요. 금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니까요. 내일 지정학적 충돌이 터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연준이 깜짝 금리 변경을 발표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새로운 금광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세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 추세를 보세요. 하락 추세라면 금액에 유리해요. ETF 자금 흐름을 체크하세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세요. 부양적이라면 금액의 호재고 긴축적이라면 악재죠. 지정학적 긴장도를 모니터링하세요. 긴장이 고조되면 금은 오릅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눈여겨봐야 해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금 비축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량이 10년 전보다 3.4배 이상 증가했어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그건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장 똑똑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투자자로서 명심해야 할 건 금은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금으로 한탕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 선물 거래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실을 봐요. 금은 장기적 시각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자산입니다. 꾸준히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보유하는 게 답이죠. 시장이 좋을 때도 5.5%에서 13%를 금으로 유지하고 시장이 나빠도 그 비율을 지키는 겁니다. 리밸런싱이 중요해요. 금을 너무 맹신하지도 너무 무시하지도 마세요. 금은 만능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금은 거의 언제나 제 역할을 해왔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도, 대공황 때도, 세계대전 때도 금은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금값은 끊임없이 변해요. 시장 상황, 정부 정책, 투자 심리, 모든 게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금 가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그 변동 속에서도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은 오르고,
안정이 찾아오면 금은 내립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면 금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금이 있습니까? 없다면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금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자산이에요. 보험처럼 말이죠. 금융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의 예측도 절반은 빗나갑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위기는 반복되고 그때마다 금은 살아남았습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도 금은 같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고 100년 후에도 같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금이 가진 힘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가치 위기를 견디는 힘. 시스템이 무너져도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이 폭락해도 금은 여전히 금이죠.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비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후의 보루니까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금을 봐야 하는 시각도 똑같아요. 금은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돈을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채권으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다면 금은 그 모든 것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장이 붕괴할 때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 말입니다. 지금 당장 금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사는 건 위험해요. 본인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성향을 파악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젊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5% 정도만 금에 배분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반면 은퇴가 가까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12% 정도까지 늘리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정한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금값이 올랐다고 다 팔아버리면 안 되고 금값이 떨어졌다고 패닉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목표 비율을 지키는 게 핵심이죠. 금값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15%가 됐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시 8%로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금값이 떨어져서 비중이 4%가 됐다면 추가 매수로 8%로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이뤄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금은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수비수 같은 존재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세요. ETF를 살 거라면 어떤 ETF가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보유금의 순도는 어떤지 확인해야 해요. 실물금을 살 거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사야 하고 순도 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금광 주식을 살 거라면 회사의 재무제표와 광산 매장량 생산 비용 등을 분석해야 하죠. 금은 수천 년간 인류와 함께해온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고요. 디지털 시대에도 물리적인 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중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가상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 금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최악의 순간을 준비해야 하죠.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희망만 믿는 투자는 도박이고 절망까지 계산하는 투자가 진짜 투자예요. 금은 그 절망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보험을 끊는 사람은 없죠. 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무겁고 답답해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 무게가 곧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인류는 언제나 금을 찾았다. 이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붙잡는 확실성의 상징이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남습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믿을 겁니까?